젊은이 면접은 어땠어? 합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서툴지만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거짓말이었다. 살을 애는 추위 속 눈 덮인 골목길에서 한 청년이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그는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을 놓치고 자신의 미래를 맞바꾼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웃으며 거짓말을 했다. 아시나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울그룹의 권력자 이도현 회장은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뒤에서 묵묵히 수레를 밀고 있는 늙은 여인은 그가 40년 동안 온 세상을 뒤져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운명의 아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다. 그날 서울은 끔찍하게 추웠다. 지난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었다. 뉴스는 쉴 새 없이 외출을 자제하라고 떠들어댔지만 이 세상의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선택권이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은평구의 습한 반지하 방에서 김민준이 힘겹게 일어나고 있었다. 춥다. 29세의 청년은 얇은 이불 속에서 웅크리며 신음했다. 보일러는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고 월세도 밀렸는데 수리할 돈이 어디 있겠는가. 휴대폰을 집어드니 새벽 5시 30분이었다.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다. 한울그룹의 최종 면접일이다. 민준에게 이것은 단순한 구직이 아니라 빚더미에서 탈출할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민준은 이불을 걷어차고 창밖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하얀 눈이 도로를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은 바늘처럼 차가웠다. 이를 악물고 세수를 했다. 추위는 정신을 들게 했지만 동시에 서러움을 밀려오게 했다. 거울 속에는 퀭한 얼굴과 수면 부족으로 인한 다크서클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민주는 옷장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구석에 비닐로 정성스레 포장된 양복 한 벌만이 걸려 있었다.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3년 전 대학 졸업식 날 한 푼, 두 푼 모아 사주신 옷이었다. 이제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도 떠나셨다. 그에게 남은 건 고독과 산더미처럼 쌓인 병원비 빚뿐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꼭 해낼게요. 그는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맸다. 추워서 떠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였다. 어제는 컵라면 하나로 때웠다. 하지만 오늘 한울에 합격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서랍을 열어 서류를 챙겼다. 학점 4.3 토익, 수많은 수상 경력. 솔직히 말해 능력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에게 부족한 건 든든한 배경과 인맥뿐이었다. 세상은 때로 그렇게 불공평하다. 실력으로 승부하겠어. 민주는 구두를 신고 문을 나섰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계단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큰 길로 나가니 절망적이었다. 버스는 끊겼고 도로는 꽉 막혀 있었다. 택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지하철역은 너무 멀었다. 시계는 6시 10분을 가리켰다. 면접은 9시다. 어떡하지? 그는 달리기로 결심했다. 양복에 구두를 신고
눈보라 속을 달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민주는 그렇게 달렸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달렸다. 1시간 넘게 달리니 뼈가 시리는 추위에도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8시 20분. 한울그룹 본사에 가까워졌다. 40분 남았다. 다행이다, 늦지 않겠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얀 입김을 내뿜었다. 하지만 건물에 도착하려면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다. 바로 그때 운명이 그에게 장난을 쳤다. 앞서가던 한 할머니가 폐지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낡은 외투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었다. 수레는 무거웠고 할머니의 힘은 너무 약했다. 아이고, 어유.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약하게 들렸고 낡은 헝겊 신발은 미끄러운 눈길 위에서 자꾸만 미끄러졌다. 민주는 멈칫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분명 치열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멈추면 늦을지도 모른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말이다. 솔직히 말해 나나 당신이라면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을지도 모른다. 삶이란 누구나 제 앞가림하기도 바쁘니까. 하지만 그가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할머니가 아이고 하고 소리치며 넘어지셨다. 탄력을 잃은 수레가 뒤로 미끄러지며 사람들이 붐비는 교차로 쪽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안 돼. 민주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던졌다. 마치 공을 막아내는 골키퍼처럼 마른 몸으로 수레를 막아섰다. 쾅,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듯한 충돌이었다. 그는 눈 위로 넘어지며 수레와 함께 미끄러졌다. 바지가 크게 찢어졌다.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양복 상의는 진흙과 기름으로 얼룩졌다. 고통스러웠다. 너무 추웠다. 하지만 수레는 멈췄다. 민주는 온몸이 쑤시는 것을 참으며 힘겹게 일어났다. 할머니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아이고, 청년 미안해. 내가 옷을 다 망가뜨렸네.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민주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잔뜩 겁먹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다. 그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일그러진 미소였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찢어진 양복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 면접 보러 가는 길인가? 네, 저기 하늘그룹에요. 그 말을 듣자 할머니의 얼굴이 미안함으로 어두워졌다. 자신이 이 젊은이의 큰일을 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는 두꺼운 외투 주머니를 허둥지둥 뒤지더니 헝겊으로 여러 겹 쌓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만년필이었다. 아주 낡았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것이 주인이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었다. 이거 밖에 내 평생의 부적이야. 자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자네는 내 은인이니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민주는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차마 그럴 수 없었다. 포기하지 마, 청년. 이 모습 그대로 면접을 보러 가게. 이 모습이 자네의 진짜 모습, 즉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안주머니에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다시 언덕을 향해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눈보라 속 찢어진 옷을 입고
비틀거리며 걷는 뒷모습은 너무나 고독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인해 보였다. 그는 안주머니 속 낡은 만년필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울그룹에 웅장하고 돈 냄새 풍기는 로비에 들어선 민주는 애처로울 정도로 초라해 보였다. 상상해보라. 주위는 반짝이는 대리석이고 다른 지원자들은 말끔한 정장에 광택나는 구두를 신고 있다. 그런데 그는 바지는 크게 찢어졌고 상의는 진흙투성이에 아까 넘어진 탓에 절뚝거리고 있다. 면접 지원자라기보다 사고 현장에서 막 탈출한 사람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고개를 당당히 들고 있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만년필이 잠들어 있는 안주머니를 살짝 만졌다. 마치 그것이 지금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인 것처럼. 대기실 공기는 숨 막힐 듯 답답했다. 탐색하고 경멸하는 시선들이 바늘처럼 그를 찔러댔다. 저거 봐, 한울 면접에 저런 꼴로 온 거야 제정신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노골적으로 들렸다. 솔직히 그 나이에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배짱이 두둑했다. 김민준 씨 들어오세요. 면접실 문이 열렸다. 5명의 면접관이 권위적이고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준이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인사팀장은 즉시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눈빛은 대체 이건 뭐야? 라고 묻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는 씩씩하게 인사했고 욱신거리는 허리를 곧게 폈다. 그때 그는 맨 끝자리에서 색다른 시선을 느꼈다. 이도현 회장이었다. 전설적인 이 남자는 직접 면접에 참여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오늘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김민준 씨,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무례한 복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는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눈보라 할머니 브레이크, 고장난 술의 이야기. 과장도 불평도 없었다. 우스꽝스럽군요. 인사팀장이 비웃으며 말했다. 남을 돕는 건 좋지만 인생이 걸린 면접에 이런 지저분한 꼴로 온다는 건 자신에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참으로 매서운 질문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는가?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겉모습은 진흙투성이일지라도 제 내면의 능력과 열정은 깨끗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성적은 좋군요. 하지만 기본 중의 기본인 이미지 관리조차 못한다면 어떻게 큰일을 맡기겠습니까? 팽팽하던 긴장감이 끊어질 듯했다. 그때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회장이었다. 김군. 만약 오늘 같은 상황이 업무 중에 발생한다면 동료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회사 프로젝트를 구하겠습니까? 민주는 망설임 없이 그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사람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업무는 수정하면 되고 프로젝트는 다시 하면 되지만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다시 물었다. 왜 그 할머니는 이 눈보라 속에 수레를 밀어야 했습니까? 생계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 한울그룹이 그런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의 진심을 담아 민주는 재활용 프로그램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과서적인 공허한 말이 아니라 삶의 숨결이 배어 있는 말들이었다.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 이 회장이 손짓했다. 면접이 끝났다. 민주는 인사를 하고 뒤돌아 걸어 나갔다. 합격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가 몸을 돌리던 순간 운명은 소름 끼치도록 작은 디테일을 마련해 두었다.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양복 안주머니 밑에 작은 구멍으로 만년필이 미끄러져 나왔다. 두꺼운 벨벳 카펫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그는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민준의 등 뒤로 문이 닫혔다. 면접실 안에서 심사위원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저분하다느니 프로답지 못하다느니 하는 말들이었다. 이도현 회장은 말없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그 역시 실망했을까? 그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시선이 바닥의 한 지점에 머물렀다. 천장 조명을 받아 기묘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호기심에 몸을 굽혀 주워들었다.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많은 낡은 만년필이었다.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순간 엄지손가락이 우연히 펜 뚜껑을 스쳤다.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익숙한 감각이었다. 그는 펜을 눈가에 가져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홍조를 띠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펜 뚜껑에는 세월에 흐릿해졌지만 정성스레 새긴 글자가 있었다. LDH. 늙은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도현. LDH. 이것은 40년 전 그가 야망 넘치던 청년 시절 피 같은 돈을 모아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 제작했던 펜이었다. 김 팀장. 아까 그 지원자 당장 다시 불러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인사팀장이 화들짝 놀랐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묻지 말고 어서 당장 불러오란 말이야. 시 비세오가 황급히 뛰어들어와 보안 카메라 화면을 켰다. 민준이 인사할 때 펜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이 회장은 책상 위 민준의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미친 듯이 넘겼다. 김민준, 29세, 부모님 사망, 비 있음, 주소 은평구 반지하. 4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와 그를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파산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려던 절망적인 밤. 그 운명의 밤에 그는 허름한 작은 식당에 들어갔고 낯선 여인이 눈물 젖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주었다. 그는 이 펜을 담보로 언젠가 성공해서 은혜를 갚으러 오겠다는 명예를 건 약속으로 그녀에게 남기고 떠났었다. 40년이 지났다. 왜 이 젊은 청년이 그걸 가지고 있는가? 차 대기시켜 당장 이 주소로 간다. 그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되도록 펜을 꽉 쥐며 명령했다. 회장님,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도로 사정이. 당장 가자고 했잖아, 안 들려. 차가 하얀 눈보라를 뚫고 질주했다. 뒷좌석에 앉은 한울그룹의 권력자는 갑자기 작고 연약해 보였다.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인이 살아계실까?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질문이 가슴을 후벼 파듯 아프게 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화려한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 기분을 아는가? 마지막 도박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는데 빈털터리가 된 것을 깨달았을 때의 기분. 그는 가난한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다. 배는 고파 쓰러질 것 같았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사과를 속삭였다. 어머니 또 실패했어요. 어두운 골목 어귀에 도착하자 익숙한 삐걱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였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눈은 그치지 않는데 할머니는 젖은 박스가 가득 실린 수레를 여전히 밀고 있었다. 땅과 거의 평행이 될 정도로 구분등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졌다. 할머니, 민준이 불렀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흐릿한 눈을 찡그렸다. 민준을 보자 잇몸을 드러내며 웃으셨다. 오 청년, 또 만났네. 어때? 면접은 잘 봤어. 합격했나?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희망과 걱정이 가득한 할머니의 눈을 보니 목이 메었다. 낯설지만 정 많은 이 할머니에게 방금 면접실에서 쫓겨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작은 기쁨의 불씨를 꺼버릴 수 있겠는가? 민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가장 아름답지만 오늘 가장 가슴 아픈 미소였다. 할머니 부적 덕분에 대성공이었어요. 칭찬 많이 받았어요. 분명 합격할 거예요. 정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너무 잘 됐다. 네, 그럴 줄 알았어.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기쁨의 눈물을 글썽겼다. 마치 친손자가 장원 급제라도 한 듯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주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맨손으로 차가운 소의 손잡이를 꽉 잡았다. 눈길을 성큼성큼 걸어갔다. 할머니는 뒤에서 아장아장 밀었다. 정말 좋은 청년이야.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자네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 말에 민주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수레를 빨리 끌 뿐이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비췄다. 이도연 회장의 고급 승용차가 언덕 입구에서 급정거했다. 차 안에서 그는 김서린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그 광경. 찢어진 양복을 입은 청년이 안간힘을 쓰며 수레를 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왜소한 할머니가 힘을 보태고 있었다. 세월이 미모를 앗아가고 등은 굽었지만 묵묵히 견뎌내는 그 모습. 그는 절대 착각할 리 없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세워내리겠어. 회장님 하지만 이 회장은 기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갔다. 눈이 내려 비싼 코트가 젖든 이탈리아제 구두가 지늘게 빠지든 상관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두 사람에게 달려갔다. 민주는 고급스러운 차림의 남자가 갑자기 길을 막자 놀라서 멈췄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는 당황하여 술에 손잡이를 놓고 인사를 하려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그를 보지 않았다.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폐지더미 옆에 웅크리고 선 늙은 여인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민준이 경악하는 사이 한울그룹의 권력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눈바닥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것이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준이 황급히 달려가 그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늙은 가슴 속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다. 아주머니, 바람 소리 속에 그의 목소리가 부서질 듯 울먹였다. 저 이도현입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다. 수레에 의지하고 있던 검게 그을린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이도현 그 이름. 만년필을 꺼내볼 때마다 수천 번 속삭였던 그 이름. 40년 전 그해 겨울. 회장이 고개를 들자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었다. 제가 굶어 죽어가던 그 떠돌이입니다. 아주머니가 가게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주셨던 그 사람.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인연을 믿는가? 나는 믿는다. 40년 전 28세. 청년 이도현은 모든 것을 잃었다. 파산하고 사기당하고 세상에 짓밟혀 한강에 투신하려 했다. 굶주림과 절망 속에 있던 그날 밤 작은 국밥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주인 아주머니, 지금의 수영 할머니는 길 모퉁이에 웅크린 청년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이끌었다. 뜨거운 국 한 그릇, 고봉밥 한 그릇. 아주머니는 돈을 받지 않고 말했다. 먹고 속 좀 덮이고 다시 살아봐. 목숨이 붙어 있으면 희망은 있는 거야. 그 밥 한 그릇이 죽어가던 그의 영혼을 구원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시작하기 위해 조용히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 재산인 만년필과 편지를 문틈에 남겼다. 이 펜은 제 꿈입니다. 제 대신 보관해 주세요. 성공하면 반드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수영 할머니는 굳은 살 박이고 갈라진 손으로 입을 막으며 떨었다. 손가락 사이로 탁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넨가? 자네요. 정말 살아있었어. 네, 저예요. 아주머니를 얼마나 찾았는데요. 예전 그곳에 가보니 가게는 철거되고 빌딩이 들어서서 아무도 행방을 모르더군요. 회장은 엄마 잃은 아이가 길을 찾은 것처럼 울었다. 할머니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사기를 당하고 집과 가게를 모두 날렸다고 했다. 부부는 야반도주하여 이곳저곳을 떠돌며 숨어 살았다.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이 2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왔다. 인자한 식당 주인에서 사회 밑바닥 폐지 줍는 노인이 되기까지의 인생. 하지만 나와 당신을 전율케 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남은 음식을 주워 먹을 정도로 배고픈 날에도, 약 살 돈이 없어 추위에 떨던 날에도 단 한 번도 그 만년필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믿었어. 할머니는 덜덜 떨며 말했다. 자네가 돌아올 거라고. 자네는 좋은 사람이니까 늙은이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자네에게 돌려줄 날만 기다리며 간직했어. 그 말을 듣던 민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속고 속이는 이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순수하고 바보 같은 믿음이 있단 말인가. 낯선 이의 약속을 40년이나 지키다니. 이 회장은 은인의 차갑고 갈라진 손을 잡고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다. 천하를 손에 쥐었지만 이 은혜는 평생 돈으로도 갚지 못할 빚이었다. 눈에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꺼냈다. 이게 아주머니가 40년 동안 간직해 주신 물건입니까? 수영 할머니는
낡은 물건을 보며 끄덕였고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오늘 아침에 이 청년을 만났어. 수레가 미끄러질 때 내 목숨을 구해줬지. 보답할 게 없어서 부적으로 쓰라고 줬어. 그게 자네를 다시 만나게 해줄 줄은 몰랐네. 그 말을 들은 이 회장은 민준을 확 돌아보았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회장이 지원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눈빛이었다. 고맙네. 김민준 군. 감격에 겨운 목소리였다. 자네는 내 은인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내 평생의 수건을 풀어주었어. 그는 일어나 청년의 찢어진 옷 어깨에 쌓인 눈을 직접 털어주었다. 민준 군 솔직히 말하겠네. 면접실에서 자네 능력은 이미 확인했어. 자네는 똑똑하고 예리해. 하지만 오늘 자네의 행동은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네. 바로 인격이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말일세. 우리 그룹, 아니, 이 세상은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준 축하하네. 자네 합격이야.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왈칵 울음이 터졌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며 지난날의 서름과 걱정을 씻어내렸다. 옆에 있던 수영 할머니가 웃으며 그의 손을 토닥였다. 거봐, 내가 영험한 부적이라고 했잖아. 이 할미 말 틀린 거 없지. 이 회장은 수영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주머니, 아니 누님, 앞으로는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으니 이제 제가 갚게 해주세요.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할머니를 따뜻한 채 태웠다. 민준도 채 올랐다. 문이 닫히고 하얀 눈밭에 덩그러니 놓인 폐지 수레만이 뒤에 남겨졌다. 그것은 지나간 고난의 증거이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날들의 흔적처럼 그곳에 누워 있었다. 시간 참 빠르다. 벌써 1년이 지났다. 어느 아침 하지만 이번에는 어둡고 차가운 반지하가 아니었다.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에 따사로운 햇살이 비쳤다. 수영 할머니는 포근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눈을 비비며 10층 발코니로 나가 아래 푸른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이 회장은 이 집을 사고 할머니의 식사와 잠자리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했다. 눈물 젖은 국밥을 먹었던 남자의 약속은 지켜졌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수영 할머니는 누군지 알고 인자하게 웃었다. 문이 열리고 이도현 회장이 서 있었다. 여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따뜻하고 향긋한 빵 봉지가 들려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출근 전 항상 들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좋아하시는 단팥빵 사왔어요. 두 사람은 찻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룹 회장과 폐지 줍던 노인 사이의 거리감은 없었다. 가족 같은 따뜻함만 남았다. 민준이는 요즘 어때? 할머니가 물었다. 이 회장은 자랑스러운 듯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나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팀의 우수 사원이 됐는걸요. 성실하고 똑똑해서 다들 좋아합니다. 참 오늘 저녁에 어머니 댁에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아는가? 민준 이야기를 하는 지금 그는 한울그룹 본사에 있었다. 그는 방금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회사에 기록적인 수익을 안겨주었다. 회장실로 호출받았다. 민준이 들어왔다.
찢어진 양복을 입고 주눅 들었던 예전의 청년이 아니었다. 의젓하고 자신감 넘쳤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선량했다. 민준 군 아주 잘했어. 내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군.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이 결국 큰일을 해낸다는 걸 자네가 증명했어. 그리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민준 앞에 정중히 놓았다. 붉은 벨벳이 깔린 상자 안에는 그 운명의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낡고 겉면이 닳았지만 정성스레 닦여 있었다. 이걸 자네에게 물려주고 싶네. 민주는 깜짝 놀랐다. 회장님, 이건 회장님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지 않습니까? 맞아. 아주 소중하지. 내 젊은 날과 실패,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으니까. 하지만 이 펜은 우리 세 사람을 이어준 끈이기도 해. 나는 늙었고 내 인생의 이야기는 다 썼어. 이제 자네가 다음 주인이 되어 주게. 이걸로 새로운 성공과 새로운 선행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길 바라네. 민주는 떨리는 두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영 할머니의 따뜻한 집에서 세 사람,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운명을 가졌지만 정칭이라는 글자로 묶인 그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에 둘러 앉았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치찌개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영 할머니는 두 남자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이 광경을 보고 누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가끔 나는 생각한다. 가족이란 꼭 피를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칠 때 기꺼이 서로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라고. 큰 유리창 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저거 봐, 첫눈이야. 수영 할머니가 아이처럼 외쳤다. 세 사람은 밥 먹던 손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다. 1년 전 그 운명의 날처럼 하얀 눈이 쏟아졌다. 하지만 오늘의 눈은 더 이상 춥거나 무섭지 않았다. 가슴이 저릴 만큼 아름다웠다. 우리 셋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준이 작게 기도했다. 선한 마음이 항상 보답받기를. 이 회장도 거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만년필을 꽉 쥐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서울의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의 보살핌에 감사했고 이렇게 멋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삶에 감사했다. 보라. 1년 전 눈보라는 끔찍한 절망을 가져왔다. 하지만 바로 그 눈보라 속에서 작은 선행 하나가 싹을 틔웠고 이제는 세 사람의 인생을 따뜻하게 비추는 찬란한 꽃이 되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벼랑 끝에 있더라도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선의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가 바쁜 일상 속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당신의 영혼을 위로할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